예, 지금부터 2026년 4월 6일 서울고등법원 제1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사건은 사건 번호 2026로 212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입니다. 먼저 지난 3월 3일자 중개허가 결정에 따라서 오늘 진행되는 공판 기일도 중개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예, 역시 또 마찬가지로 또 이 사건은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3항에 따라서 기일의 전부가 속기 녹음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출석 확인할 텐데요. 먼저 특검 측에서는 나오신 분이 장우성 특별검사보 예, 차병곤, 장지영, 유승재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분 나오셨고, 변호인 측은 네, 저희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분이신 거죠? 유정아, 배보윤, 송진호, 그다음에 예당의 김홍일 변호사님까지 네 분 출석하셨고, 그럼 먼저 일단 지난 기일 진행한 내용 간단히 확인하고 시작할 텐데요. 지난 기일에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실청에 대한 일부 허가 절차, 또 쌍방이 제출한 의견서 진술했고요. 또 증인 이진아, 김영애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이 증거 신청 하는 취지에서 목록 등 제출하는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단 지난 기일에 진행된 사안 관련해서 혹시 공판 조서 등 내용에 대해서 이의하거나 혹시 변경할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피고인 측 없습니다. 따로 없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고, 일단 그 사이에 제출된 서면 확인할까 하는데요. 먼저 검사 측에서 26년 4월 1일자 의견서 5번 내신 거 진술하시고요. 네. 변호인 측은 4월 1일자 마찬가지로 의견서 내셨는데 그거 그냥 진술하시면 되죠. 지난번에 재판부에서 쌍방에 대한 구성명 요청한 부분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혹시 제가 지난번에 피고인 측에게 구성명했던 그 공수처 수사권 관련한 내용, 그러니까 주장 관련해서 여기 지난번에 여기 공판 조서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약간 위쪽 여기 이게 주장의 취지를 저희가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3개로 요약했는데, 이번에 이제 의견서에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그 보완 취지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주장은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하면 그거는 맞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는 저희가 그래서 주장이 이제 좀 이렇게 이제까지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수처 수사권에 관련된 주장이 저희가 이제 판단하려면 이렇게 논리적 순서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한 거였는데, 요거는 이의 없다고 하시면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증거 제출서 하나를 이제 제출하였는데 그 증거 순번 확인한 다음에 재판부께서 순번 부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전에 제출하신 증거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공판 조사에 우리 사무관님 일단 변호인 진술로 3월 23일자 공판 조서에 기재한 공수처의 수사권 위법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 관련해서는 3월 23일자 공판 조서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정리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다. 그렇게 하면 정리는 해 놓겠습니다. 그 조서에만 하나 올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검사가 신청했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중에 저희가 일부 보류했던 게 있는데요. 3월 18일자 공소장 변경 신청 중에 그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 부분 중에 이제 그 공소장 46면 19행 부분
그 이제 김신 부분인 김신 부분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보류했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공장 변경 오늘 허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공장 변경 허가하고 변경된 공장 그 요지 뭐 혹시 필요하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검사 측에서 예. 네. 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 및 수사영장 등 재판 집행 관련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관련해서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김신의 구체적 실행 행위를 공소 사실에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예. 뭐 기존에 있던 김신의 공모 부분 추가해서 김신이 실제 했다는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국장 변경 저희가 허가했고 변경된 공소장에 관련된 피고인 측 의견은 뭐 정정과 동일하신가요? 예, 부인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측 부인한다. 예, 그렇게 그럼 진술한 걸로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일단 증거조사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 측에서 지난 기일에 목록 제출하신 거 있었는데 증 1111부터 1137까지 목록 제출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4월 2일자로 의견서 내셨는데 증거는 일단 동의하시고 입증 취지 부인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예, 모두 채택합니다. 네. 예, 채택하고 좀 이따가 증거 조사 뭐 요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럼 좀 이따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인 측도 신청한 증거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3월 9일자로 3월 9일자로 일단 증거 제출서라고 하나 내신 거 있었는데요. 그 왜 공수처의 공직 범죄 사건 수리서하고 고발장 그 증거로 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기일에 일단 저희가 제출한 걸로 했는데 다만 그 순번이 거기에는 1호증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1심에 지금 195호증까지 나와 있어서 그거를 196호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96호증으로 피고인 측에서 공수처의 공직범죄 사건 수리 및 고발장 예,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하고 뭐 요건 아마 이번에 낸 검사 측하고 좀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피고인 측이 낸 증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사 측 특별한 의견 있으신가요? 동의하고 입증 취지. 예, 부인합니다. 동의하고 그럼 취지 부인하는 걸로 마찬가지로 그럼 요거는 예, 증거로 채택하고 방금 말씀하신 조금 전에 추가로 제출하신 게 일단 수색 영장 집행 중지 확인서. 예. 요거 의견서에 아마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예. 요거는 작성자가 예, 박성준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1월 13일 날 영장 집행하다가 중지했다는 그런 취지 확인서로 보이는데 그럼 요거는 저희가 증 197로 하겠습니다. 예. 뭐 순번에 따라서 증 197로 그럼 오늘 제출한 것으로 하고 검사 측 받으셨나요? 네. 예. 오늘 이것도 증거 의견은 네. 동일하게. 네,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예, 동의하고 그럼 취지 부인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참 하나 좀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요. 뭐 사소한 건데 지난번에 변호인이 그 3월 9일자로 사실조회 신청하신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진아 증인 그 이렇게 연락처 파악 때문에 통신사에 한 게 있는데 일단 그거는 지난번에 증인 신분도 마쳤고 뭐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있긴 한데 뭐 지금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니까 예. 저희가 그거는 그냥 증거 채택은 취소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무관님 그 저희가 채택했던 3월 9일자 사실조회 신청은 예, 오늘 그러면 취소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채택된 증거에 대해서 예, 증거 조사 시작할 텐데요. 먼저 검사 측에서 그러면 1111부터 1137까지 각각의 증거에 대한 요지, 고지 내지는 뭐 CCTV 영상은 여기서 마침처럼 네. 재장하면서 설명하시는 필요 걸로. 부분만 재생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한 어느 정도?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예. 저번에 안 되게 하겠습니다. 특검 측 증거 조사에 앞서서 예. 잠깐하게 증거 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검 측이 증거 조사를 할 때 특검이 주장하는 요중 사실까지 상세하게 진술을 하기보다는 해당 증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간단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면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서면은
뭐 저희가 얼핏 봐도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내는지가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검사 측에서 각각의 서면에 대해서는 어떤 뭐 그 내용이 뭐 이렇게 어떤 중요한 뭐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고 네. CCTV 부분은 말씀처럼 그 화면에 대해서 뭐 CCTV 그 영상이 뭐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주장으로 뭐 이러한 것에 관련된 뭐 그 내용이라고 주장하시면 어차피 그 부분은 지금 나중에 마친 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증거조사에 의견 말씀하실 때 뭐 다투는 취지로 필요하면 그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처럼 뭐 저희가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으니까 간략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능하면 1시간 이내로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증거조사 의견서라고 냈는데 이건 변호인 측 받으셨나요? 예. 그럼 먼저 예 이렇게 하고 끝난 다음에 변호인 측도 지난번 냈던 거 오늘 냈던 거 두 개 뭐 필요하시면 간단하게라도 뭐 증거도 제출하신 취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검사 측 시작하시죠. 네, 지금부터 서울고등법원 2026노 212호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특별검사가 원심 무죄 또는 이유 무죄 판단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 입증과 재판부의 성명 준비 명령에 따라 신청한 증거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증거 순번 제1130번 CCTV 영상은 대접견실과 대접견실 앞 복도를 촬영한 영상으로 2024년 12월 3일 17시 59분 59초경부터 2024년 12월 4일 10시경까지 촬영된 것이며 각각 16시간씩 총 32시간에 해당하는 분량의 영상입니다. 효율적인 증거 조사를 위하여 그중 중요한 일부분을 재생하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2025년 3월 23일 당신 법정에서 13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성원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의결하였다. 실질적인 토의는 필수 국무위원들과 있었고 나머지 기타 추가되는 국무위원들 오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하여 임의로 선정한 6명의 국무위원을 소환한 후 그중 4명이 도착하여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면 바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님 잠깐 이의 있습니다. 방금 그 김용현 장관의 증언 내용을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주장을 하시죠 뭐. 예. 예. 일단은 뭐 검찰 예. 측에서 검찰 주장은 그렇다는 거니까. 예. 네, 녹취록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이후에 도착하는 2명의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보면 먼저 21시 13분에서 14분경 대접견실에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고 김용현이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출입문을 통해 대접견실로 들어오면서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손가락 4개를 편 채 다가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위원은 총 7명이었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을 위해서는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용현이 손가락 4개를 펴서 숫자 4를 표시한 것은 이처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에 4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는 그 뒤에 CCTV를 볼 때 더욱 명확해집니다. 21시 29분경의 CCTV를 보면 김용현이 대통령실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연락을 했던 김정환 수해실장에게 손가락 4개를 펴보이고 곧이어 대접견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앞에 건 아까 재생이 됐었는데 아니면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보실까요? 뭐 파일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인지도 모르. 네. 또한 21시 33분에서 21시 34분경의 CCTV를 보면 김용현이 대접견실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손가락 4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1시 57분경 최상목 부총리가 22시 10분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착한 이후인 22시 12분경에는 김용현이 국무위원들에게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직후인 22시 15분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접견실로 들어온 것에 비추어 볼 때 김용현은 조규홍 장관이 도착한 것을 알고는 이제 1명 남았다는 뜻으로 손가락 1개를 들어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22시 14분경)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와 국무위원들에게 발언하였고 직후인 22시 15분경 조규홍 장관이 대접견실로 입실합니다. 조규홍 장관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입실한 때로부터 약 2분 후인 22시 16분경 오용주 장관이 대접견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22시 18분경 김용현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준 후 곧바로 피고인이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오영주 장관이 자리에 앉는 장면입니다. 김용현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에서 퇴실한 지 약 5분 후인 22시 23분경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소집 통지한 다른 국무위원들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직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임의로 소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거 순번 제 1115번 2024년 12월 5일자 공수처 2024 공제 746호 사건 수리서입니다. 다음 증거 순번 1116번 고발장은 아까 보여드렸던 공수처 2024 공제 746호 사건의 고발장으로 공수처가 2024 공제 746호로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등 사건을 수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거 순번 1117번 고발 대리인 선임서입니다. 이 고발 대리인 선임서는 앞서 본 2024 공제 746호 사건 고발인의 고발 대리인 선임서로 선임서의 사건명에 2024 공제 746호 직권남용 및 내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확인서에도 사건명에 직권남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선임 날짜도 고발장을 제출한 날짜와 같습니다. 변호인은 앞서 본 고발장에 수기로 직권남용죄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건 수리서, 고발대리인 선임서 등에 비추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거 순번 제 1128번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 2에 의하면 해외 홍보 비서관의 업무는 해외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외신 관련 홍보 전략 업무, 해외 홍보 유관기관 주한 외국 기관과의 협력 홍보 업무, 외신 정례 브리핑 및 현안 브리핑, 대통령 해외 메시지 기획 관리 및 외신 분석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등 외신 브리핑, 외신 분석 및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신 공보 및 대응 업무 수행 시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진실된 사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허위 사실을 전파할 수 있다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 하태원에게 외신을 상대로 허위 공보를 하게 한 것은 해외 홍보 비서관의 고유한 역할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합 129호 등 사건 판결문 제160쪽입니다. 위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존부에 관하여 공수처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및 내란죄에 대한 고발 등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동시에 이 사건 내란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내란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판결문 제161쪽 내지 162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윤석열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에게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이 있는 이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전제에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하므로 내란죄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는 것인 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의 수사 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고, 계속해서 판결문 제162쪽에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역시 공수처와 별도로 이 사건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 검찰 또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내란죄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하여 내란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하였던 사실, 공수처, 경찰 등은 함께 2024년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6일 경찰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4건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공수처가 이를 수리한 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내란죄 수사를 계속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여기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공수처가 공수처법의 수사권 범위에 관한 규정을 잠탈하여 수사권 없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 법원은 변호인의 공수처에 위법한 영장 집행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판결문 제183쪽 내지 184쪽입니다. 위 법원은 책임자의 승낙 없는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 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에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임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계속해서 184쪽 내지 186쪽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2024년 12월 1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탄핵심판이 청구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 또는 그 직무대리가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을 승낙하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설령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 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체포영장 등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186쪽 내지 187쪽에서 위 법원은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는 무단 침입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색영장에 의한 수색이라는 강제 처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가 없어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하여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와 관련하여 판결문 제750쪽 내지 751쪽에서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윤석열은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연락을 하였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을 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1쪽 내지 752쪽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생략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단순히 국무회의 소집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소집한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계속해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오영주는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대통령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들어갔고 피고인 윤석열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같은 날 22시 18분경 김용현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피고인 김용현은 같은 날 22시 18분경 계엄 선포문 복사본을 국무총리 한덕수와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배부하였으나 같은 날 22시 18분경 피고인 김용현과 함께 자리를 이탈했으며 오영주와 조규용 등은 위 계엄 선포문을 배부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장님, 그 네. 판결문은 뭐 다 읽으실 겁니까? 전부 다? 뭐 이제 거의 끝난 거 저희가 같은데. 증거로 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증거조사 요지를 설명드리고 예, 있는데 좀 더 간단하게 좀 아니, 말씀을 변호사님께서 그거를 해주시 그거에 대해 그런 하도록 예, 소송지를 좀 해주십시오. 이미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다 읽으면 있는 식으로 증거조사하는 건 예, 바람직하지 뭐 않은 것 아마 이제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사건에서도 좀 중요한 쟁점이라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그렇게도 좀 빨리 진행하시고, 예, 그 부분은 지금 어쨌든 변호인 측도 지금 반박하는 입장, 다른 주장을 하시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도 판결문과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자구를 전부 다 읽는 것보다는 예, 예, 예. 간단하게 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가능하면 요지 위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정리해서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걸로 하시죠. 예. 28쪽, 23쪽, 예. 계속하겠습니다. 증거순번 제1112번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 판결문 제86쪽을 살펴보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운영하여야 하고 그 전제로서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소집을 통제하여야 하며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분명히 밝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거순번 제1113번 5.17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 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5.17 내란 사건 당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만으로도 그 결과 중요 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이 강제로 배제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시행 중이었던 계엄법 등에 의해 계엄 선포 지역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계엄사령관에게 이전되어 평상시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정지되거나 배제, 즉 비상계엄 선포 기간 동안 소멸되는 강압적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피고인이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가진 헌법상 권한을 상실케 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지녀 국무위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특검의 증거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추가로 제출한 증 1111부터 1137까지 중에 CCTV는 주요 부분을 영상 재생하는 방법으로 또 기타 소정에 대해서는 요지를 진술하는 그런 방법으로 증거 조사를 일단 실시했고요. 관련해서 일단 검찰이 요 증거에 관련해서 이런 설명한 내용 중에 피고인 측 의견 있으시면 어차피 나중에 또 하시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장관이 이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필수 국무위원들에 대한 토의가만 하였고 그 이후에 국무회의 성원을 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마치 토의나 설명이나 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진술을 하였지만은 김영현 장관 이 사건 법정에서 각각 국무위원들이 오는 족족이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의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증거순번 1130번 등 영상 오늘 특검께서 제시한 영상을 종합하면 이미 당일 오후 8시경부터 2시간 가까이 일반적인 국무회의 차관회의에 준하는 오히려 그보다 더 면밀하게 의견 개진이나 설명이 있었던 것이 모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무회의 개회 후 각 안건이 1분도 채 안 돼서 순차 통과되는 것에 비해 이 사건 국무회의는 일반적인 국무회의보다 더 오래 안건을 검토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본 영상들을 원용하는 바입니다. 다 하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 측 제출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는 일단 이런 마치고 다음에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변호인 측 제출 증거인 증 196호증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의 공직범죄 사건 수리부와 고발장 그다음에 오늘 제출한 197호증 추생영장 집행중지 확인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 있으신가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본 196번 공수처 수리 고발장은 본 사건 수사가 형식적으로는 직권남용죄를 단서로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은 내란죄를 처음부터 주요 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개시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고발장은 전체가 내란죄에 대한 내용만 있고 직권남용죄가 필기구로 두세 군데 병기되어 있을 뿐 범죄 사실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인 경유증표를 제시하셨었는데 해당 경유증표는 12월 5일에 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란죄 고발장은 이미 그 전인 12월 4일에 공수처에 접수되었으므로 해당 변호인이 미리 선임되어 해당 고발장을 작성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번 197번 집행중지 확인서는 공수처 스스로 경호처에 대해 작성, 교부를 요청한 이 확인서로서 한남동 725-81대에서의 행위가 단순한 집행을 위한 이동이 아니라 수색 영장의 실질적인 집행에 해당함을 자인하는 문서로서
원심의 단순한 이동 행위라는 판시를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혹시 뭐 검사 측은 지금 변호인 측 얘기한 증거조사 관련해서 뭐 의견 있으신 건가요? 예, 없습니다. 예. 그 관련해 제가 그냥 하나 확인하는 의미에서 아까도 얼핏 검사 측에도 얘기할 때 나왔지만 그 고발장에 어쨌든 직권남용이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수기로 작성이 돼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이제 추가 기재가 된 거라서 뭐 이제 피고인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장하시는 내용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공수처는 내란죄에 바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지 뭐 직권남용죄 하다가 내란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그 직권남용죄 부분이 이렇게 수기로 추가된 경위나 이런 건 혹시 검사 측에서 아시는 내용이 있나요? 그 수기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예. 이 12월 4일날 고발장에 제출될 때 음. 그 직권남용죄가 어쨌든 수기로든 표시가 되었고 또 같은 날 저희가 또 추가로 지금 오늘 서면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그 같은 날 공수처에 접수된 또 다른 고발 사건에서도 직권남용이 혐의가 명백하게 예. 고발장에 접수되어 있고 다른 그런 고발장에 사건들이 다 예. 병합되어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음. 수사가 개시된 사실은 근데 어쨌거나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기로 네. 왜 나중에 수기로 했는지는 그 경위는 잘은 네, 모르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가로 잠깐 지금 검사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수기로 이렇게 직권남용을 기재한 거 그리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다는 게 그 고발장이 최초의 고발장입니다. 병합세에도 심사했다고 하지만 그게 최초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심히 추단됩니다. 이게 그 검사가 말씀하신 거는 좀 합당하지 않다. 예. 근데 뭐 이제 검사 주장은 그거 외에도 추가로 또 들어온 고발장에는 이제 직권남용이 포함돼 있다 뭐 그런 건데 말씀하신 거 여기 최초라고 한다면은 그 수기로 기재된 것을 어떻게 이제 뭐 평가할지 이제 그 부분은 주장하셨으니까 예, 변호사님 잠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면 예 저기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예. 고발장에 보면 당초에 이 고발장은 철저히 내란죄에 관한 그 범죄 사실도 범죄도 내란죄 제명이 그리고 범죄 사실도 전부 내란죄 범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기로 직권남용 및 해놓고 그 제명 추가됐고 범죄 사실도 몇 페이지인가 이거 4페이지인가에 한 10대짜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호인들이 볼 때는 이건 처음부터 내란죄 고발장이었지 이건 직권남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 저희 변호인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뭐 기왕에 서면에서 주장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 포함해서 판단하는 걸로 하고 예.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해서 예, 증거조사 절차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최초 예. 요 1111부터 1137은 제출하셨죠? 혹시 아니 지금 아직 제출 증거 그래요? 기록은 그럼 제출 안 했습니다. 예, 제출하시죠. 뭐거네. 예. 아까 다 채택했으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 수기로 직권남용죄가 기재된 고발장은 이제 746호인데 예. 병합하여 수사한 사건은 745호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1120호증. 네, 그래서 예. 이게 뭐 최초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보다 앞선 사건 예. 번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증거 목록에 추가로 낸 1125증이 745 고발장인 것 같은데 변호인 받으셨나? 열라면 다 열람해서 다 예, 확인하셨고 보시면 저건 예. 증거 기록이어서 그래서 한 부밖에 한 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네, 번이 전체가 전부 다 그렇구나. 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래도 제가 보니까 1120호가 745 고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로 따지면 아까 수기로 된 건 746호고 아마 그 앞에 745에 뭐 직권남용이 있다는 그런 취지의 주장을 검찰 측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뭐 필요하면 또 보완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면 되는데 어쨌거나 746호에는 이렇게 수기로
뭐 추가로 기재된 부분은 저희가 유관으로 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으니까요. 그건 저희 나중에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추가로 하나 그 판단하시는데 예. 그 참작하시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난 길에도 검찰 특검 측에다에 그 인지한 경위라든지 관련 서류에 대해서 그 성명을 재판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고 예. 구했는데도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답변해서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예. 없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은 이건 조금 그 공부를 수행하는 사람의 절차에 있어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르면 어떤 소명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이게 사실 인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수처에서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공수처에서 답을 하지 않고 이걸 판단하시는 거가 맞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예. 예. 1심에서도 우리가 계속 신청하셨죠? 주장해왔던 예, 공채했는데 공채도 아마 제출하기 답변을- 어렵다는 취지로 뭐 회신한 것 같긴 한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그 상태도 저희가 판단해야죠. 뭐.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처럼 그게 적절한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나중에 주장하시면 그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증거조사 마치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할 일이 이제 조금 이따가 최종 변론 하는 게 있는데 그 앞서서 일단 저희가 양측이 낸 그 서면 좀 보다가 그냥 간단하게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뭐 성명 뭐 일할까요? 뭐 좀 그 몇 가지 좀 사실 확인할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오늘 여기서 말씀이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조서에 기재하고요. 만약에 추가 좀 검토가 필요하시면 다 법리적인 내용에 관련된 거라 뭐 추가로 혹시 뭐 변론 종결 후에도 뭐 제출하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요 그 범인 도피 교사 관련해서 요거는 지금 공소장입니다. 이제 공소장에 보면 이제 범인 도피 교사 공소 사실이 결국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이제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는 지금 검찰이 그 공소 사실에 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거기서 해당하는 죄는 어떤 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수사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있던 그거 말씀 내란죄랑 체포영장 집행하는 그 사건. 예, 체포영장 집행 대상 범죄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랑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 부분은 그냥 확인하는 의미인데 요 변호인 항소 이유서 92면을 보다 보니까 그 밑에 빨간 줄 친 것처럼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에 내용을 보면 요거는 이제 동시에 요 지금 다 기소된 그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공무집행 방해죄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이제 본범인 것처럼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요거는 착오이신 거죠. 예. 왜냐면 저희가 또 주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장을 저희가 그러니까 판단하려고 저거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취지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냥 오늘 변호인 진술로 2월 4일자 항소 이유서 92면에 기재된 그 범인입법 교사죄의 본범 부분은 마찬가지로 체포영장에 기재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뭐 정정하여 진술한다. 뭐 그렇게 그냥 간단히 기재해 놓겠습니다. 예. 그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내신 변호인 4월 1일자 의견서 그 14면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그 공수처법 27조 있지 않습니까? 그 27조는 지금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게 이제 피고인 측 주장이잖아요. 물론 이제 검사 측은 기소권과 불기소권은 뭐 저기 불가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27조는 공수처의 기소권이 있는 죄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소권이 없는 거는 26조에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해서 그 27조를 둘러싼 쌍방의 주장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판단은 해야 되는데 근데 다만 그 27조를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이번에 이제 준비서면에 보면 29조 사항을 보면 그
거기에 공수처에게 기소권이 있고 수사권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불기소 결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셨는데 저희가 29조 사항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단서까지를 보다 보면 단서의 저 내용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 그러면 이제 공수처의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일단 했는데 그래서 재정 신청까지 이루어졌고 근데 재정 신청에 대해서 요 단서에 보면 그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공수처가 인정하면 그럼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에게 통지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따르게 되면 만약에 이제 피고인 측 주장대로 하면 공수처에게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공수처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그럼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 약간 그 해석이 좀 뭐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 저희 추가 의견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한번 그 취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29조 사항의 본문을 기초로 주장을 하셨는데 저희가 단서까지 보다 보니까 만약에 단서대로 하게 되면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데 재정신청의 경우에는 재정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럼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거를 공소권이 없는 거를 공수할 수 있다는 취지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 법리적인 주장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완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보니까 의견서 7면에 직접 관련성 부분 쭉 설명하시면서 그 빨간색처럼 그래서 양죄,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는 별개의 행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기자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근데 종전에는 밑에 있는 항소유서에 보시면 이 실체적 경합은 검찰이 주장하는 거고, 예, 변호인은 그동안까지 흡수관계라고 주장하신 것 같은데 혹시 위에 있는 요 실체적 경합 주장은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가정적으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약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4월 1일자 변호인 의견서 7면에 있는 요 내용을 기초로 지금에 와서 뭐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실제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예, 그것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조서에다가 그거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만 저희가 의견서로 면밀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실체적 경험은 검찰이 주장한 거고 변호인 측은 흡수관계, 법적 경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7조에 의하면은 그거는 불기소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체적 경험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럼 조서에다가 그렇게 남길까요? 예, 4월 1일자 변호인의 의견서 7면에 하단 이게 2행인가? 하단 2행인 것 같은데 저거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하단 2행에 있는 그 실체적 경합 부분은 착오로 기재한 것이다. 하단 4, 5행 예. 착오로 기재한 것이다. 일단 그렇게 정리할까요? 예. 그럼 예, 우리 참여관님 그렇게 조서에 그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거만 정리되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각각 그러면 최종 의견 진술하시는 걸로 하는데 일단 검찰은 최종 의견 뭐 PPT 요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의견서하고 요거 시간 어느 정도? 예,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1시간. 예. 그다음에 변호인 측은 오늘 변론 요지서 제출하셨는데 요거 기초로 하실 건가요? 예, 그처로 진술 따로 좀 PPT도 만드신 자료는 만들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요 서면으로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2시간 정도? 근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주장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번에 그 저희가 변호인 의견서를 1심 판결에 맞게 예. 1심 판결에 각각 그 문구 그다음에 또 그 판결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예. 좀 더 그 구체적으로 1심에서 다루었던 증거들에 대해서 다 제시를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진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건 당연히 보장을 해드리는데, 근데 이제 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한다거나 뭐 이제 그러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제한하는 그런 취지니까 저희가 아직 오늘의 저 내용은 다 못 봤는데 일응은 그러면 2시간으로 하는데 만약에 말씀하시면서 제가 중간에 보면서 혹시 중복되거나 좀 불필요하다고 보이면 제가 중간에 그럼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간적으로는 검찰이 지금 시작해서 한 1시간 정도 가능하면 3시 50분 정도에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잠깐 한 10분이나 15분 휴정했다가 그다음에 변호인 측 최종 의견 듣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검찰 최종 의견 시작하시죠.
네, 지금부터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심 선고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체포방해 관련하여서는 김씨과의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미 상세히 진술하였으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무위원들만 참석시킴으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7인과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2인의 국무위원들 간의 심의권 침해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후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향후 탄핵심판 절차 및 수사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를 사무실에 비치 보관함으로써 향후 탄핵 및 수사 절차에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문서의 신용을 침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위법한 지시이고 공무원은 위법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허위 공보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포영장 집행저지 관련 피고인의 공모관계 판단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경호부장 김신 역시 피고인 등과 함께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할 것에 관하여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신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김신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에 관하여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함에 있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며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와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소집하자는 국무총리 한덕수의 건의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을 특정하여 부속실장 강희구와 수행실장 김정환을 통해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집 통지에 따라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하였고 2024년 12월 3일 22시 16분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의 도착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충족되자마자 피고인은 22시 18분경 국무위원들이 모여있던 대회의실을 나가 대국민 담화를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최고의 심의기구로서
그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며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무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여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이와 같은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에 대한 적절한 소집 통지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그 소속과 관계없이 모든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계엄 선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마다 배석하였던 강희구 부속실장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무회의 시 일부에게만 통지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증언하였고, 한덕수 총리 역시 국무위원들을 불러본다고 할 때 당연히 국무위원들 전원에 대해서 연락하여 불러본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의장인 피고인은 국무회의 소집 및 운영 권한을 남용하여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함으로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등 9명의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그 자체로 침해한 것이고, 형식적인 소집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앞서 증거조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 국무총리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1심과 5.17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선포한 전국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가진 헌법상 권한을 상실케 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을 지니며 국무위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실질적으로 안건을 심의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현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3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을 소집했고 성원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의결하였다.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용현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하고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소집하기로 한 사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선정한 6명의 국무위원을 소환한 후 그중 4명이 도착하여 의사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면 바로 형식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던 점 등이 확인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이후에 도착하는 2명의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 예정 시간인 22시경에서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때에 소집 통지를 하고, 오용주 장관이 입실하여 의사 정족수가 채워진 때로부터 약 2분 후인 22시 18분경 대회의실에서 퇴실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 등에 대하여 김용현은 이 법정에서 실질적인 토의는 필수 국무위원들과 있었고 나머지 기타 추가되는 국무위원들 오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심의는 이미 그 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11명만 채워지면 국무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소집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못한 2명의 국무위원과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 사이에 계엄 선포 및 계엄 사령관 임명에 관하여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후 부서 작출 관련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부분입니다. 강의구는 비상계엄 선포 표지에 국무총리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인 다음 2024년 12월 6일 저녁경 한덕수에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명을 요청하여 한덕수의 서명을 받은 다음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서명도 받았습니다. 피고인도 2024년 12월 7일경 강의구가 가져온 비상계엄 표지 문건에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문건에 서명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문서에 서명한 경위에 관하여 원칙은 사전에 해야 하나 이 사건 비상계엄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문건의 형식과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문건에 서명을 하거나 서명을 받은 피고인 강의구, 한덕수, 김영우는 모두 문건의 허위성을 다같이 인식한 상태에서 문건에 순차 서명함으로써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인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또한 강의구는 이 문건을 부속실 서랍에 넣어두고 보관하였는데 2024년 12월 말경에서 2025년 1월 초순경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될 무렵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찾았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피고인은 강의구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제출하는 등 언제든지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으로써 문건을 행사하였습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의 행사란 허위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그 문서의 허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문서의 신용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침해할 위험성만으로도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부나 기타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 경우에도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도 대학교 경영지원팀장이 감사를 위한 증빙 자료로 전 총장 명의 인장을 위조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문서고 및 각 부서에 보관 비치하게 한 사안에서 감사 등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예정된 문서로서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위조 사인 행사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였고 이 사건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표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탄핵 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 및 국무총리를 거친 건의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이 사건 문서는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선행된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원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문서가 단순한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그 작성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2026년 3월 4일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상태에서 본인이 헌재 탄핵 심판장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고 그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동시에 피고인 스스로 그 존재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해당 문서를 공적 절차에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국무회의 문서의 부서 절차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있어 부서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결재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마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서를 사후에 작성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듯이 향후 탄핵 심판 및 형사 사법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여 작성 보관된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목적하에 관리되고 있었던 이상 이는 허위 공문서를 그 효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의 보관은 단순한 보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즉시 탄핵 심판 및 형사사법 절차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행위, 즉 그 효용에 따라 사용 가능한 상태에 두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는 완성된 형태의 공문서로서 향후 공적 절차에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용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비서실 내에서 관리 보관되고 있었던 이상 비록 외부에 현실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부분입니다. 하태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직접 대통령실 소속인 해외홍보비서관 하태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하태원이 작성한 문구를 직접 수정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하태원은 위 피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 유창호에게도 위 피지를 전달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태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피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하여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하급자들의 진술 및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주당을 척결한다는 명목으로 실체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도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위헌,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헌법에 위반되는 포고령을 발령하여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하였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출동시켜 국회의원의 국회 및 본회의장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하였으며, 그 외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군경을 침투시켜 서버를 확보하거나 선관위 관계자를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조사하려 하였고,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는 바 위 피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합니다. 나아가 피고인과 조지호에 대한 탄핵 심판, 피고인 등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도 위 피지에 기재된 위 내용들이 허위임이 모두 명백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공보 및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원으로서는 오로지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하태원은 본 법정에서 허위의 공보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 홍보 비서관은 외신 브리핑, 외신 보도 분석 및 대응 등의 고유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외신 공보 업무 수행 시 해외 홍보 비서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대통령이 관여한 중요 사안에 관하여 허위로 공보를 할 경우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반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점, 정상적인 여론 형성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점,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저하를 야기하여 경제, 외교, 안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점, 특히 헌법 질서의 근간을 좌우하는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국민들 및 각계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여 사회 갈등과 국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체포영장 등 집행방해 관련 김신과의 공모관계 부분입니다. 법원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 조직 사건 등 예, 지금 뭐 여기 혹시 김 씨는 지금 직권남용 이해 받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죠? 공모 관계를 인정한 판결이고 아. 이제 김신과 피고인 간의 관계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인용을 했습니다. 뭐 그런 법리를 내란죄의 그걸로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김신이 내란죄는 아니니까. 아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 공모관계 예. 법리에 관한 알겠습니다. 부분만 설명드립니다. 예.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상세한 범행 방법이나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하급자 또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하급자의 책임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상급자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경우에도 순차 공모에 의한 공모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먼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최세창 및 직근 상관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박종규, 수도경비사령관을 체포한 신윤희는 각각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승화 총장 체포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나아가 그 후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강압, 병력 동원 등의 반란 행위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건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 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한 점,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의 내용이 육군의 정식 지휘 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하급자 전원은 군의 지휘관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승화 총장의 체포, 그 후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병력 동원 등의 반란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직근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가담한 박종규, 신윤희도 위 병력 동원 행위가 반란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공동정범의 법리에 의하면 김신희,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가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등 집행을 위법하게 방해하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 범행에 수반되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순차 공모에 의한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피고인이 지시를 받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 차장 김성훈 등은 2024년 12월 31일경부터 2025년 1월 2일경까지 간부회의를 진행하며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저지 방안을 논의하였고,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재판 집행 저지 방안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하달되었으며, 김신도 당연히 직근 상관인 이광호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김신의 증언에 의하면 김신은 2024년 12월 30일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발부된 사실, 경호처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에 대비하여 대통령 관저 정문부터 관저에 이르기까지 차벽, 철조망 등을 설치하면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내부 메신저 자료에 의하면 가족 경호부 직원이 3단봉과 케이블 타이를 추가 비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가족 경호부를 지휘하는 김신의 지시에 따라 부원들이 추가 배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은 국가의 사법권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된 결과로서 그 집행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위는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점은 특별한 법률 지식을 요하지 않더라도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김씨는 당시 경호처 가족 경호부장 직무대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이고 오랜 기간 공직계에 종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공수처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와 경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결국 김 씨는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등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준비와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김 씨의 구체적인 체포영장 집행방해 실행행위를 살펴보면 2025년 1월 3일 경호처장 박종준으로부터 증언할 것, 저지할 것, 막을 것, 수행 가족 등 가용 인력 모두 나올 것이란 지시를 받고 김 씨는 대통령 관저 일정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일정문으로 뛰어내려온 김 씨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2차 저지선 좌측의 산비탈기를 통해 우회 진입을 시도하자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던 공수처 파견 경찰관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껏 밀어버리는 듯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김신도 영장 집행을 위해 이동하는 공수처 수사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경호처 내부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저지하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김신의 행위가 단순한 현장 통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였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수처 검사 등이 영장 집행 의사를 내비치자 김 씨는 김성훈과 함께 3차 저지선에 배열된 경호 공무원들 및 제33 군사경찰 경호대 소속 군병력을 향해 공수처 검사 등이 진입을 할 수 없도록 배열을 하라는 취지로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김신의 순차 공모에 의한 실형의 가담 경위에 관해서는 경호처 소속 경호관인 옥 경호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데 옥 경호관은 당시 박종준 처장님이 강력하게 막아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관저 데스크망을 통해 처장님 종시사항 현 위치 사수할 것 절대 뚫리지 마라라고 전파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김 씨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경호처 직원들에게 공수처 수사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증언을 하였으나 이러한 김 씨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 등 증거는 전혀 없는 반면 체증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김 씨의 당시 행태는 수사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저지선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임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김 씨는 2024년 12월 30일경부터 2025년 1월 3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박종준, 김성훈 및 직근 상관인 이광호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지시에 따름으로써 피고인 등의 재판 집행 방해 행위에 가담하려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3일경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김 씨는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준비 행위와 실행 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중 주요 부분에 대한 특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위원회 심의권 침해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여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개별적, 실체적 권리가 아니고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없으며 나아가 대통령의 국무회의 소집 방식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적 개입으로서 권력 분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헌법 및 개헌법의 취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가지는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하여 국무위원회 심의권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력 유무와 관계없이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국무위원은 단순히 의사 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각 국정 분야에 관한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권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특정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소집 통지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의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 이상 이는 그 자체로 심의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만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부 국무위원들만을 선별하여 소집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심의권 침해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됩니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복적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당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김용현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하고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일부의 국무위원들만 소집하기로 한 점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이후에 도착하는 2명의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우서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이고 향후 탄핵 심판 및 형사 절차에서 사용될 목적 아래 작성 보관된 이상 행사할 목적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인 피고인의 서명으로 공문서로 성립된 이상 대통령 기록물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문서상 기재된 일자와 실제 서명일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외부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순 보관에 불과하여 행사 목적이 없으며 강의고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건에 불과하여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문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서 폐기와 관련하여서도 단순히 보고를 받았을 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역시 모두 원심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 사건 문서는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사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여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그 핵심 내용 자체가 허위입니다. 또한 해당 문서는 향후 계엄 선포의 적법성이 문제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이상 단순한 내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효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도 행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다음은 비아폰 현출방해 관련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김대경의 진술 등 재반 증거에 의하여 경호처 차장 김성훈이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수사 상황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식하면서도 비아폰 관련 조치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보안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을 뿐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증거인멸 우려가 보고된 이후에도 관련 조치를 반복적으로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보안 조치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을 한 이진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으나 이진아는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체포영장 등 집행방해 관련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심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인지된 이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수처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죄는 그 행위 태양과 발생 경위,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어 양죄 사이에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적법한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인지된 이상 이는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이유 없습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 집행이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 수색 장소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주장, 직무정지로 인해 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집에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원심에서 배척된 주장에 불과하고 특검의 기존 의견과 같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집행은 모두 적법하고 피고인은 경호처 간부들의 공모하에 체포영장 등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함으로써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모두 이유 없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합니다. 예, 지금부터 장호석 특검보가 피고인에 대한 구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중합니다. 또한 이 사건의 범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가 최고 책임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탄핵 속출된 이후 지지 세력을 결집을 위하여 무분별한 선동행위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는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많은 하급자들을 동원하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범죄 및 이에 대한 수사방해, 증거인멸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수많은 하급자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범죄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하급자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라도 국민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에 휘말려 고통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인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외에 달리 양형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관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입니다. 결국 원심이 무죄로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에 상응하는 징역 10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검찰 측 최종 의견 잘 들었고요. 참 순서상으로 제가 앞서 뭐 확인은 뭐 미처 못했는데 어쨌든 바로 최종 의견 들어갔고 따로 말씀 안 하셨으니까 양 쌍방 다 피고인 신문은 뭐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서에는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피고인 신문 생략하고 바로 최종 의견 말한 걸로 그렇게 하고요. 검찰 최종 의견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20페이지에 있는 그 김신 부분 지금 뭐 사실상 피고인은 김신의 유무죄하고는 직접 뭐 이렇게 또 이해관계는 없어서 좀 따로 말씀은 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희가 판단은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20페이지에 있는 그 내란 96도 3376 판결에 있는 그 법리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집합범에서의 이제 범죄 인정의 범위나 또 집합범에서의 어떤 고의와 또 일반범 집합범이 아닌 일반 공범에서의 어떤 그런 또 공범의 범위 뭐 이런 것이 조금 다른 걸로 보일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20페이지에 써 있는 그 3376 판결의 그 법리는 이제 내란죄가 집합범이기 때문에 집합범에서 이렇게 판시한 법리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이 법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 김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는 조금 저희도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종전에 안 나왔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해주신 거라서 필요하면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네, 뭐 추가 뭐 의견서를, 설명으로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네, 나중에 판단하는데 좀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릴. 저희가 그 성명사항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최종 의견서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내용과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신 그 법리는 통상은 그 집합범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아시겠지만 내란죄는 집합범이다 보니까 그 법리에 따라서 뭐 약간 그 범위가 일반 공범하고 좀 다른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이 그런 부분이니까 판례를 필요하면 저희가 말씀하시면. 설명드린 이유는 네.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순차적인 음, 공모에 의해서 공모관계를 인정한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뭐 그런 거는 일반 공범에도 네. 뭐 저기 순차적으로 했을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게 있긴 하니까 그걸로도 가능한데 이제 그거까지 써주셨으니까 네. 필요하면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처럼 잠깐 휴정했다가 피고인 측 최종 변론 듣는데 지금 한 30. 그래서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3시 50분 지금 35분이니까요. 3시 50분에 잠깐 휴정했다가 속행해서 변호인 측 최종 변론과 그다음에 피고인 최후 진술 듣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